이제 오늘부터는 조립도로 들어갑니다. 조립도. 지금까지는 하나의 물건을 이제 그리는 거였었어요. 단품도라고 그러죠. 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 개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의 기계를 이루는 그런 조립도를 향해서 계속 진도를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기말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설계해야 될 기본 안입니다. 이게 이름은 전동 풀리 유닛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은 쭉 번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부품의 종류가 한 15개 정도 되는, 15가지 종류 정도 되는 부품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어셈블리, 조립체가 되고, 이 어셈블리가 하나의 기계를 이루는 이런 것을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젝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하고 조도 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요. 전에 그 캠 팔로워 그 여러분들이 미니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거가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니 프로젝트 한 내용을 제가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면 작성은 대부분 조가 다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캠, 그 다음에 정동절은 이제 롤라 형식이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 회전과 그 다음에 이동,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였었는데, 일단 RPM은 1000rpm이었었죠. 그래서 이 RPM을 이제 오메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속도가 되죠. 각속도의 단위는 이제 per sec입니다. 레디안 per sec인데 레디안은 원래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 sec예요. 그래서 이 30분의 파이 곱하기 RPM 하면 이 오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속도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캠을 10도씩 돌아가면서 이 리프트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0도부터 해가지고 0도가 어떤 위치냐면 그냥 수평 위치였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위치,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누워있는 위치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0도부터 해가지고 10도씩 돌리는 거죠. 10도, 20도 이런 식으로 쭉 돌리면서 그 정동절을 10도 돌아가는 위치에서 정동절을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접촉을 시켰습니다. 무브를 사용해서 접촉을 시켜가지고 그 캠 축 중심하고 정동절 그 롤러의 중심 거리를 리프트라고 하는 거리를 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63.01mm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리프트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변화가 있지만 리프트에는 변화가 없어서 속도는 0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서 80도부터 이제 이 거리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80도일 때는 이제 이렇게 읽은 거예요. 63.41, 90도일 때는 64.86. 이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그렇게 해서 쭉 180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360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뭐 0도부터 180도까지 했으면요, 나머지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괜히 그 한 바퀴 돌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면 여러분 엑셀 가지고 이 차트 그릴 수 있어야죠, 그죠? 차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공계생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각도 30도, 60도, 90도, 180도에 해당하는 여기 리프트 값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리프트의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이렇게 여기서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복사 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리프트를 이렇게 다 도면에서 읽었습니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속도 V. 근데 V가 가장 이제 보편적인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이렇게 1000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10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거가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식을 보시면, 여기 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 $3. 이건 뭡니까? 여기에 절대 셀의 위치인데, 요 오메가를 얘기해요. 오메가 C3잖아요. C3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한 거, C16에서 C15를 뺐습니다. 여기 두 개 보이죠? 그죠? 여기 100도의 값에서 90도의 값을 뺀 거죠. 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2, $2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10도에 해당하는 레디안 값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10도는 레디안으로 0.175 레디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델타 세타 또는 H죠. 증분값이에요. 증분값. 증분값은 일정하죠. 어디든지 다 10도 또는 0.175 레디안을 쓰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으로 나눠준 것은 밀리미터 퍼 세컨드인데 그거를 미터 퍼 세크로 고쳐주기 위해서 1000을 나눠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워드 디퍼런스 즉 하고 다시 식을 보게 되면 포워드 디퍼런스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를 사용해서 하나 뒤에 거를 빼주고 현재 거를 빼주고 나누기 이 증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포워드 디퍼런스고 센트럴 디퍼런스는 이제 보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 거를 구할 때 뭡니까? 하나 앞에 거에서 하나 뒤에 거를 빼준 거죠. 거기다 나누기 이제 증분이 한 번, 두 번 갔으니까 그죠? 두 배 곱하기 요게 H는 증분 0.175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FDM, 하나는 CDM 이렇게 구한 거예요. 값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야. 비슷한데 그러면 뭐를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물론 이 H가 각도 중분이 작아지면 둘 다 같아져요. 그런데 각도 중분이 지금 보면 크잖아요. 10도씩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값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떤 걸 더 신뢰할 수 있느냐? 수학적으로 센트럴 디퍼런스 메소드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값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것은 수학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가 FDM으로 구한 것, CDM으로 구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자, 쭉 구해줬습니다. 쭉 구해줬고, 여기 이제 처음 거하고 마지막 거,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이 360도, 그 다음은 뭐야? 순환되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뭡니까? 10도가 되겠죠.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0도에서 그 이전 거는 뭡니까? 그 이전 거는 여기 350도 거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순환되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속도가 이렇게 쭉 나왔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속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FDM은 이 파란색, 그다음에 CDM은 이 빨간색, 적색이에요. 두 개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종동절이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최대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속도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플러스겠죠. 플러스고 최대값에 도달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속도는 이제 후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속도가 이렇게 플러스 최대값이 됐다 여기서 제로 된 다음에 마이너스 최대값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속도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요거 값만 구했는데 값만 구하는 거는 전혀 뭡니까 대학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 값이 맞게 구해졌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을. 그러려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말을 안 했지만 당연히 그래프 정도는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이렇게 구해졌으면 가속도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센트럴 디퍼런스 메소드로 이번에는 속도의 차를 가지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가속도 구한 거를 보면은요 여기 한 스텝 앞서간 속도 빼기 한 스텝 뒤에 있는 속도 거기를 나누기 그 다음에 H 0.175 레디안 해준 거 그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가속도가 지금 뭐 400이다, 200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할 때 그냥 뭡니까? 여기 이제 또 1000으로 나눠져 가지고 좀 숫자가 잘못됐었는데 제가 이제 바로 잡았어요. 단위를 바로 잡아서 여기 나온 가속도 값은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근데 이 가속도는 어마어마한 가속도. 자, 200이다. 뭐 2000이다. 어마어마한 가속도죠. 그랬을 때 가속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0, 그 다음에 플러스 증가하다가 이쯤에서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가 돼요. 이 위치는 어딥니까? 지금 150도, 약 14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 점은 140도 정도. 이 정도요. 여기서 플러스 가속도는 최대가 돼요. 자, 올라갈 때 여기서 가속도가 최대가 생긴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가속도는 뭡니까? 방향을 틀 때. 여러분, 가속도 큰 건 당연히 플러스로 가다가 멈추고 뒤로 갈 때가 가속도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갑자기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 부분, 여기가 가속도가 가장 크게 걸립니다. 그랬을 때 그 후퇴하면서 걸리는 가속도, 즉 마이너스 가속도, 이건 디셀러레이션이라고 하죠. 여기는 악셀러레이션, 여기는 디셀러레이션이죠. 값이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2214 미터 퍼 세크 제곱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속도를 우리가 흔히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보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주면 중력 가속도는 9.81이니까 가속도가 1G다, 뭐 10G다, 100G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9.81로 나눠줬잖아요. 그죠? 가속도를 9.81로 나눠주면 이 값은 뭐냐? G 단위요, G 단위. 중력 가속도 1로 놓고 그거의 배수로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가장 가속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랬을 때 G 단위로 했을 때는 플러스 가속도는 53G,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속도는 226G 정도가 걸린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표만 계산하면은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매너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결과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결과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 여기 이렇게 했죠. 차분을 위한 각도를 10도, 즉 0.175 레디안으로 하였으며 10도씩 회전시킬 때 캠축 중심과 종동절 롤러의 중심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밀리미터. 1000rpm으로 캠축 회전 시 중앙차분법으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였을 때 속도의 크기의 최대값은 5.79m/s로,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상향시 최대 552m/s 제곱으로 하향시 최대 마이너스 2214m/s 제곱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중력 가속도로 각각 53g 마이너스 226g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련식은 여기에 또 리스트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53g다. 마이너스 200g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2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사람이 느끼는 가속도는 원지예요. 뛰어내리면 좀 아찔하잖아요. 그죠? 그게 원지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급격한 기동을 하면은요, 보통 비행기 조종사들이 느끼는 가속도 값은 보통 5G 이상이 되고 극한에서는 9G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9G 이상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기절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것은 이제 인체 여러 가지 장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9G 정도 되면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가속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충돌했어요. 빵! 충돌하면 이때는 가속도가 그러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는 뭐 100G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빵! 충돌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기절하고 뇌가 이제 멈추는 거죠. 그리고 뇌가 손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속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마이너스 226G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큰 가속도죠. 그렇지만 이것은 뭡니까? 금속 덩어리예요. 그냥 금속 덩어리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만약에 RPM이 이게 1000rpm이 아니라 10,000rpm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리니어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10,000rpm이 되면 가속도도 10배. 10배가 되면 무슨 2000G가 되겠죠. 2000G. 와, 2000G 되면 금속이라고 해서 괜찮을까? 스프링은 괜찮을까? 롤러는 제대로 굴러갈까? 혹시 이게 사이가 뜨진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공학에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배우잖아요. 동력학에서 이걸 배워.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2000G다. 그러면 A에 2000G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질량이 있을 때 그 질량만큼의 곱하기 한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힘이 굉장히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설계하는 거죠. 자, 뭐 공학 그래픽스를 지금 했지만 이게 기구학 문제라고 그랬죠. 기구학 문제이고 또 운동학이고 동력학이고 또 동력학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나중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기계공학의 어떻게 보면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도면을 그냥 계속 그리고 있는데 도면을 꼭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공학적인 그 과정, 중간 과정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한다, 제품을 만든다, 뭐 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 이 오토캐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위한 도면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공학의 한 과정으로서 쓰이는 오토캐드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미니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낯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각도를요. 10도씩 해도 이게 좀 너무 크거든요. 근데 막 30도씩 했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이게 볼 수 있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넌센스죠. 그래서 적어도 각도를 10도, 적어도 10도, 10도보다 작게 해서 잘게 잘라야 뭔가 우리가 여기서 미분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했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조가 한번 모여가지고 해서 결과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내가지고 조작만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세요. 결과를. 그러면 제가 점수를 다시 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미니 프로젝트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나? 조편성, 그지? 조편성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조편성 좀 이따 할까요? 그럼 이거 좀 강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립이다 이거죠. 조립. 근데 실제로 우리는 기계공학이고 기계공학에서는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조립도를 그리는 일을 해야 돼요. 단품도 그리는 일은요. 조금 뭐냐면 하급의 일이야. 그러니까 회사 딱 들어가면 사원 되죠. 사원으로 한 5년 있으면 대리 되죠. 대리로 한 5년 있으면 과장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졸자가 들어가면 뭐 대리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조립도를 그리는 것이지 단품도를 그리지는 않아요. 물론 단품도를 또 그리긴 하겠죠. 그러니까 조립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는 곧 조립 설계다. 단품 설계하고 조립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버텀업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설계가요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조립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단품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생각해 보세요. 단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전체 조립을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씩 단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즉 설계는 뭡니까?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바텀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 따라가 보세요. 1번. 자, 1번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 이름 붙이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1번이 뭐겠어요?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이름은 누가 붙여주느냐? 설계자가 붙이는 거예요. 야, 1번. 야, 풍선. 이게 풍선으로 해갖고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1번은 뭘까요? 이렇게 지금 보면 뭔가 감싸고 있고 쭉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1번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뭐를 감싸고 있어요? 축을 감싸고 있어요. 축을 감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이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전체 몸통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몸체, 바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뒤에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보면 1번 몸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 이거 뭐예요? 몸체 왼편의 끝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죠? 몸체 왼쪽의 끝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덮개, 그죠? 막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번 이름은 뭘로 붙였느냐? 커버라고 붙였죠. 덮개죠, 덮개. 2번 이름, 커버. 자, 이렇게 이제 이름도 붙이는 겁니다, 설계자가. 자, 그러면 1번 몸체, 2번 커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쭉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나옵니다. 이게 부품 목록표예요. 이게 파트 리스트라는 거야. 파트 리스트. 파트의 표다 이런 뜻이에요. 부품의 표.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bill of material이에요. bill of material.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BOM, 봄이라고 그래. 봄. bill of material. 너무 유명합니다, 이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bill of material. 우리가 우리 음식점에 가서 계산할 때 빌 주세요 그러죠. 빌. 음식값 표시되어 있는 그거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bill of material은 뭡니까? 자재, 명세표 이런 뜻이에요. 자재는 재료란 뜻입니다. 자재, 명세표. 그러면 자재, 재료, 재질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재질 나와 있죠? 재질이 뭐냐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내가 몸체를 이제 설계를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몸체 설계도가 나와요. 이게 몸체 설계도가 나오죠. 이거는 단품 설계도예요. 단품 설계도. 자, 이 치수 나옵니다. 다. 우리가 도면 작성 열심히 했지만 치수 나오고 공차도 나와요. 공차. 톨러런스.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은 다듬질교 이런 게 나오죠. 자, 이 정도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가공을 할 수가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이걸 뭘로 만들지? 뭘로? 즉 재료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재료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 이거의 재료는 GC20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다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재 명세표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뭐냐면 이거를 만드는데 설계도를 만드는데 재질을 뭘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GC가 뭐지? 20은 뭐지?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재료, 합금강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기호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KS의 한국 공업 규격에 맞도록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KS를 아는 사람 이거 다 알아. 다 알아. SM이 무슨 재료고 GC가 무슨 재료고 뭐 6003이 뭐고 이런 거를 다 알아요. 알아. 자, 그렇게 기호로 표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재 명세표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이 도면을 이렇게 쭉 설계를 끝난 다음에 이 도면 전체를요 이제 뭡니까? 쭉 발행을 해요. 발행. 퍼블리시를 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결정하겠어요? 경영진이 결정을 하겠죠. 그죠? 결정을 누군가 하겠죠. 회사에서.
자, 이거 만들어서 우리가 팔자, 납품하자. 그러면 이제 뭐가 그걸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설계부에서 설계를 하겠죠. 예, 설계부에서 설계를 해. 그러면 설계가 끝났어. 검토도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으로 보내겠죠. 즉 생산부로 보냅니다. 생산부로 보내요. 보내면 생산부에 이제 생산부가 있는 데가 공장이에요. 그지? 공장.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조를 하는 거죠. 또 제조 안에는 여러 가지 품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 프로세스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일단 설계부에서 설계를 다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다 끝난 거야. 여기까지 끝났죠? 이거를 생산부로 넘기면 생산부에서 이제 도면을 봐요. 봐서 이런 거야?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 자, 우리 자재를 뭘 사자. 그러면 주문을 해야 되겠죠. 자재 주문. 그 다음에 뭐야?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할까? 만드는 순서를 어떻게 할까? 생산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납기를 맞출 수 있어.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어떤 물건이 들어와 있어. 그럼 특별한 물건은 뭐야? 좀 신경을 써야 돼.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늦어져. 그러니까 그 관리 계획 그런 것들을 또 공장에서 생산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재질표. 이런 거 안 주면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여기에 지금 개수는 이 조립체, 이 기계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 개가 들어가죠. 그렇지만 요거는 두 개. 요거는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5개인데 총 개수로는 16개, 17개, 18개면 이 기계가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개수가 또 있어요. 여기 개수 또 있어, 밑에. 이거 뭡니까? 이 도면에 있는 이 조립의 이 총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개 만들잖아요. 보통은 양산품인 것 같아요. 이게 뭐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100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뭐야? 100 곱하기 요 개수, 18개를 할 수 있는 자재나 요소들을 다 이렇게 창고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생산부에서 다 해요. 생산부에서. 그죠? 그런데 설계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도 일이 많아.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이 각각의 일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설계부에서 또 설계를 잘하지. 그죠? 이쪽에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 설계하는 사람이 뭐야? 엉뚱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생산부가 있고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계들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아야 설계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제조 고려 설계라는 거예요. 제조 고려 설계. 제조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지 엉뚱한 설계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DFM, Design for Manufacture라고 그러죠. 그죠? Design for Manufacture. 즉, 제조 고려 설계를 해야만 이 설계가 실력이 있는 설계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우리가 이 조립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또 있어요. 3번 어디 있습니까? 이게 3번. 여기.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여기다 감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벨트. 지금은 현재는 이 원형 벨트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거를 감아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그래서 이 벨트를 감아 돌리는 장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풀리라고 불러요. 풀리. 여기 보면 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풀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갑시다. 4번은 뭐냐? 지금 회전축이에요. 4번 어디 갔습니까? 4번 여기 있죠. 회전축. 축.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축이니까 말 그대로 축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이 축이 없으면 이게 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계 안에는 축이 있는데 축이야말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은 여기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끄트머리는 나사로 되어 있네요. 나사로. 자, 그런데 이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죠. 봐야 되고, 이 축은 재료가 틀려요. 재료가. 이거 뭐야? SM45C라고 돼 있죠. 그죠? 몸통은 GC라는 재료인데 이 축은 SM이라는 재료예요. 그러면 GC는 뭐고 SM은 뭘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서 왜 GC고 왜 SM인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설계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품번이라고 하는 게 있죠. 품번. 그러니까 품번은 뭐냐면 일종의 바코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코드. 각각이 뭡니까? 코드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있고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품번도 반드시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매겨져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BU101하면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품번이 매겨져야 돼요. 그래야 혼돈이 안 되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너트가 있네. 13번. 그지? 뭐 품번은 NA0012라고 돼 있고 이름은 육각 너트예요. 그런데 재질은 M10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헷갈리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재료 명칭이 아닙니다. 재료 명칭이 아니고 이 너트를 나타내는 표준 명칭이에요. 표준 명칭.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가? 지금 13번을 보면 13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13번. 그러면 이게 너트예요. 몰트 너트에서 너트. 특히 여기는 육각 너트야. 육각 너트인데 그러면 이게 왜 M12냐? 왜 M10이냐? 이 이제 볼트 너트를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지금 모르는데 그 너트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게 M10이라는 게 부르는 이름. 그랬을 때 사실은 M12는 나사부의 바깥지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사가 돼 있잖아요. 그거의 바깥지름이 12mm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M10이라고 부르면 KS에서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준에 맞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나타내는 이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질 명칭이 아니고 표준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요거를 조립 설계를 딱 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조립 설계를 한 게 이게 뭡니까? 서로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를 관계성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뭐요? 이름이 나와 있고 번호가 다 나와 있고 재료가 다 나와 있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립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치수가 딱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네. 아 여기 또 있구나. 76 이건 66 99인가? 66인가? 66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름 100, 그 다음에 M12 이런 치수만 나와 있고 나머지 치수는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치수는 왜 없어요? 여기서 치수기입은 부품에 대한 치수기입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죠. 이게 단품도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여기서 치수, 공차, 가공 기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가공 기호 중에서 주기라고 하는 거 있죠. 주기.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도면입니다. 이거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노트라고 그래. 주의사항 이런 겁니다. 노트. 지시 없는 모서리 및 구석살은 R3으로 해라. 그렇죠? 이런데 말이죠. 구석살 이런데. 코너, 필렛, 라운드 이런 거 전부 뭐예요? R3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꼭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모서리는 챔퍼 0.5로 해라. 챔퍼는 지금 이제 뭐냐면 챔퍼는 뭔지 알죠 여러분? 챔퍼 못되게 하는 거. 0.5mm니까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요런 데 보면 다 이 모서리가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운 데는 전부 챔퍼 0.5로 다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없으면 뭡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거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수들은 다 여기 나와요.
다 나오고, 조립도에서는 조립에 필요한 것만 여기서 보여주면 된다. 조립도 여기 단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 좀 헷갈렸죠, 여러분? 단면도 어디는 해칭을 해야 되고 어디는 해칭을 안 해야 되나? 그냥 헷갈렸어요. 요거는 지금 조립도니까 요거하고 요거 부품이 다르니까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립도에서 해칭이 굉장히 유용한 그 방법인데 축에는 안 해요. 축에는 안 하고 베어링도 안 하고 그래. 나사도 안 해. 볼트 너트도 안 해. 뭐 이렇게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리브에는 또 안 해. 뭐 이런 거. 그래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조립에서 단면도로 그렸을 때 딱 눈에 들어와요. 그거 안 하면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딱 작성하는 것이 조립 설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거칠기에 대한 또 뭔가가 나와 있어요. 여기. 거칠기. 그 다음에 도면번호 여기 BU100 해갖고 거꾸로 써진 글씨 있죠. 이게 도면번호가 여기 BU1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프로젝트 할 때 이거 전부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빠짐없이 다 써야 됩니다. 이거. 다 이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근데 요 그대로 베끼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프로젝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꿉니다. 제가 변경 설계를 요청을 해요. 뭘 변경을 하느냐? 이 축의 지름을 바꿔라. 축이 여기 있어요. 축이 메인 지금 다이아미터가 17이야. 이게 축의 주 지름이 17이에요. 17인데 요거를 바꿔라 이거지. 지금 27인가? 하여튼 이걸로 바꿔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축이 커졌어요. 축이 커지면 뭐야?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모든 것이. 축 하나 커졌는데 뭐 오만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경 설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발표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면을 여기서 세어보면요. 자, 하나, 단품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1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5개밖에 없으면 뭐지? 왜 5개밖에 없나? 지금 5개는 그 5개는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일 겁니다.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여기까지 이게 5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면 없음. 응? 자, 왜 이거는 도면인데 이쪽은 왜 도면이 없을까요? 금방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빼먹었나? 왜 없을 것 같아요? 님 최시영 준비했습니다. 최시영 발표하겠습니다. 최시영.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정을 통해 가공되는 부품인 반면 6번부터 15번까지는 KS 규격으로 정해진 부품들입니다. 네, 최시영. 맞았어요. 자, 그래서 그걸 make by라고 그래. make by.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make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make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야? buy 아이템이야. 사서 쓰는 거다 이거지. 근데 사서 쓰려면 뭐야? 시장에 있어야 되죠. 시장에 있는 것들은 뭐야? 기계 요소들이야. 이런 베어링, 뭐 오일 실, 스냅링 이런 것들, 볼트 너트 이런 거 다 사서 쓸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안 만들어. 그러니까 buy 아이템이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는 make 아이템. 그러니까 이거는 도면이 있어야 돼. 도면이 있어야 되고 buy 아이템은 단품도는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buy 아이템도 뭐야? 조립도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 알겠습니까? buy 아이템은 조립도에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나 단품도는 필요 없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꼭 이제 나중에 보면 베어링 막 그려갖고 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make by
예, 그렇기 때문에 make만 단품도가 있고 buy는 단품도가 없다. 표준만 지칭하면 거기 조립도만 그려주면 끝.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모터가 없죠. 모터. 이거를 뭐 돌려야 되려면 돌리려면 뭐가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터가 뭐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모터를 내가 여기다 조립도에 포함시키려면 모터는 사서 쓰는 거죠. 모터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쓰는 거니까 단품도는 안 그려도 돼요. 그 대신 모터를 여기다가 그려 넣어야 돼. 정확하게 그 크기 그대로 조립에 필요한 그러한 모터의 재원을 여기다가 그려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터의 부품 하나하나를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터의 겉모양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의 겉모양. 그 다음에 이 기계와 모터가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그려지면 돼요. 그러면 끝. 그렇게 해서 아마 프로젝트에는 지금 모터를 1마력짜리를 갖다 조립을 해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모터 1마력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마력을 찾아야 되겠지.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조립도에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설계 설명을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프로젝트 하는데 질문. 몇 명이서 하나? 프로젝트 몇 명이서 하면 좋겠어요? 도면 그릴 게 많아. 그지? 5개나 돼. 조립도는 누가 그리나 이거. 자, 그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벌써 지금 생각이 막 있죠? 교수님, 네.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축 중심에 대해 베어링이 6003 베어링이 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축의 지름을 27mm로 바꿔버리면은 여기에 맞는 구름 베어링 치수가 없습니다. 없는지 어떻게 알아? 베어링 안쯤에 맞는 걸 아무나 끼워도 되는 겁니까? 굳이 구름 베어링 없이? 아니, 표준에 있는 걸 끼워야 되겠죠. 팔고 있는 거를 끼워야 됩니다. 27mm가 없어? 제가 알기로 지금 베어링 6005가 25mm고 그 이유는 30mm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거가 아마 다른 베어링으로 끼워져야 될 겁니다. 어우, 최시영이 뭐 아는 게 굉장히 많네. 그 베어링 안찌름이 이제 5mm 단위로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30mm 있고 25mm 있는데 27mm는 없잖아. 그러면 17mm도 없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요, 17mm는 6004에 맞습니다. 맞아? 베어링이 04부터 거기에 5를 곱했을 때 그 안찌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전 거는 정해진 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계를 해야 돼요. 자, 메인 축지름을 27로 하고 그 다음에 베어링은 이제 27 맞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일단 첫째 베어링을 찾아본다. 하여튼 어디서 그런 게 있는지 찾아본다. 없다. 없으면 어떻게? 축 설계를 그 베어링 장착되는 부분만 좀 변경을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설계죠. 질문 아주 잘해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식이 아직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베어링이 뭐 어떤 게 있고 지금 시영이가 얘기했지만 뭐 6003 이런 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런 것도 지금 아직 뭐 안 배웠으니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M12 뭐 M20 볼트 너트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와셔 그지 키 오일실 스냅링 이런 거 다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데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배우고 일부는 안 배웁니다. 그러면 찾아서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해야지. 설계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다 알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든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데 모르는 거는 배우면서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면서 모르는 건 배우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차 여기 보면 공차로는 우리가 안 배웠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공차로는 배울 거야 앞으로. 이 중요하니까. 공차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숫자로 기입이 돼 있어요. 그지? 숫자로 기입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여기 기호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공차 표기 방법이 이렇게 기호 방법이 있고 숫자 방법인데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공차를 잘못 주면 뭐야? 이게 조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조립이 됐는데 덜렁거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차가 아주 중요하다. 특히 기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공차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성능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차하고 이 표면 거칠기. 요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면 거친 거칠기. 요거는 보통 거칠기, 이거는 매끈한 거칠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물결은 그냥 주조한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예 기계가공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되고, 또 모르는 게 또 뭐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요게 이제 지금 이 조립의 이름은 이거야. 전동 분리 유닛이요. 이 조립의 이름은. 그런데 여기 또 기계명이 또 있네. 감속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이게 또 뭐냐? 아, 그러면 이거는 이 기계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감속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차원의 기계를 얘기를 해요. 이 서브 어셈블리가 감속기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이제 도면 이력서, 그지? 설계 변경한 이력서고, 또 설명 안 한 거. 이런 건 지금 없죠?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열 처리, 표면 처리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겠어요? 아니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없어도 됩니까? 써야 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재질이 쭉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수와 공차가 나와 있으면 어떤 기계로 어떤 정도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 다 나와요. 뭐 밀링을 한다, 선반을 한다, 연삭을 한다 다 나와. 그거는 이제 생산부에서 결정을 해서 해. 설계하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열 처리가 지금 표기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하면 뭡니까? 열 처리를 하나도 안 하고 조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뭔가 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조립에서는 표시할 게 없겠죠. 조립을 열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 단품에서 하는 거겠지. 단품에서.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이제 도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장이 무슨 뜻이에요? 도장 찍어주는 거야? 도장. 표면 처리에 도장이 있어요. 뭐죠? 뭐야? 페인트 칠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욱이가 제대로 말해줬어요. 페인팅. 도장이 페인팅이에요. 한자로 페인팅이 도장이야. 그래서 이거는 페인팅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페인팅 하라는 거야? 도면에 나와 있어? 어디에다 페인팅을 하는, 전체를 다 해? 어디에다 페인팅을 하겠어요? 도면에 혹시 나와 있는가 보세요. 페인팅은 어디다 하라는 거야? 페인팅. 쭉 보세요. 페인팅을 이렇게 내부 조립되는 데다 하면 안 되겠죠. 페인팅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페인팅을 어디에다 하라는 지금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도면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진한 부분이야. 도장을 어디다 하라는 거야? 그래서 도장하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 주기에다가 어디다가 표기를 해줘야 돼. 페인팅을 어디서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틀린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요런 데까지 이제 도장이 있고, 그지? 도장이 있고, 여기는 없어, 이제. 여기는.
아예 없어. 이건 뭡니까? 그냥 여기 기계 가공한 그대로 쓴다는 뜻이에요. 예, 이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조립 설계를 합니다. 조립 설계 가만 있죠. 그럼 이거 도면 어떻게 그려? 자, 단품도 그려야 되고, 자, 이거 몸체가 있습니다. 몸체 그렸어요. 단품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또 조립도도 그려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작업하면 되겠어요? 이거 2번 작업할까? 2번 그리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그려놓고 그거를 복사해서 쓰면 제일 좋겠지. 그지? 근데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표시 방법이 다르니까. 물론 그대로 복사해야 치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립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사용하세요. 단품들을 그리되 뭡니까? 먼저 조립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단품들을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블락으로 만들어. 블락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도로 복사해요. 그래갖고 위치를 이동시켜. 그지? 그럼 블락으로 돼 있으니까 그놈 뭐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어. 통으로 움직이잖아. 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지? 카바를 또 단품도를 그리는데 조립도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그려. 그지? 그래서 완성이 되면 치수기 없는 상태에서 완성이 되면 그걸 그대로 블락으로 만들어. 그래서 블락을 이쪽 조립도로 복사해와서 여기서 위치를 딱 맞춰요. 맞춰서 조립.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2번씩 다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요. 좋은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립 설계에 대한 개요와 또 여러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텐데요. 그러면 20분에 여러분 다시 들어오세요.